Dobro. History. Archive.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서울로 가던 비행기 한 대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는데 와,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하이제킹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 착륙하지 못한 비행,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1969년 KLB 피랍 사건,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또 그의 아들이 이어가고 있는 그 긴 싸움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을 단순 항공기 납치로만 보면 정말 핵심을 다 놓치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실 강제 실종이에요. 강제 실종이요? 네, 냉전 시대의 그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가가 아주 조직적으로 개인을 납치하고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려 한 이건 명백한 국제범죄라는 거죠. 와, 그 강제 실종이라는 단어는 무게가 정말 다르네요. 그냥 납치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한 개인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범죄다. 맞습니다. 시작부터가 아주 복합적이고 치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깊게 다뤄보고요. 일단 그 시작점, 196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그때 한반도 분위기가 정말 보통이 아니던데요. 네, 살얼음판이었죠. 바로 1년 전인 1968년에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까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네요. 맞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거의 극에 달했던 시기였죠. 그런 상황에서 민간 여객기를 납치한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카드인데요. 그렇죠. 목적은 아주 명확했어요. 우선 북한 체제가 이렇게 우월하다. 이런 선전 효과가 있었을 거고요. 네. 또 남한 사회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심리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아, 인적 자원. 근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아니 어떻게 민간 여객기를 그렇게 쉽게 납치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세상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시 항공 보안 시스템이 거의 무방비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무방비요? 네. 지금처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정밀하게 보안 검색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조금만요. 자료에 보면 VIP 프리패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허허. 네. 피랍 주도범 조창희가 육군 준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공항 직원들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통과시켜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너무 허술한데요? 그게 바로 당시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권위에 극도로 약한 그 경직된 문화가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구멍을 만드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조창이라는 인물이 그냥 운 좋게 뚫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자료에 따르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똑같은 노선의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했대요. 아, 일부러 보안 시스템을 테스트해 본 거군요. 어디까지 뚫리는지, 어떤 복장을 해야 의심을 피하는지. 그렇죠.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남한 사회의 구조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아주 고도로 계획된 작전이었던 겁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공작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나라 공항에 제대로 된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고 항공 보안관이 타고 조종실 문이 방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철저한 계획 아래서 막상 비행기에 오른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몰랐죠. 1969년 12월 11일 그날 비행기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낮 12시 25분에 강릉공항을 이륙한 YS-11기가 대관령 상공을 지날 때쯤이었어요. 네, 이륙하고 불과 10분 만이었죠. 10분 만에요? 네, 조창희가 조종실로 뛰어들어가서 권총으로 조종사를 위협하며 기술을 북쪽으로 돌리게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와. 승객 46명과 승무원 4명은 정말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겠네요. 그리고 비행기는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이라는 낯선 곳에 내리고요. 네. 자료를 보니까 착륙하자마자 북한군들이 비행기를 쫙 둘러싸고 승객들 눈을 가린 채 어디론가 끌고 갔다고 하던데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북한의 선전전이 시작됩니다.
평양 방송을 통해서 남조선 조종사들이 의거월북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죠. 의거월북이라니 완전한 날조네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 순간부터 승객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66일 동안 혹독한 쇠뇌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매일 4시간씩 주체 사상을 배우고 남한 체제를 비판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자아 비판까지 강요당했다고 하니 이건 뭐 신체적인 고문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정신적인 폭력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지니까 북한도 마냥 버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 국제적인 압박이 있었군요. 네, 결국 사건 발생 66일 만인 197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돌아온 분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북한에서 입혔던 옷을 막 벗어 던지면서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울부짖는 장면은 이 사건의 상징과도 같죠. 그분들이 겪었을 고통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억류 생활 막바지에 이분들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다 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배호의 사랑해였고 또 하나는 가고파였다고요. 네,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어떤 정치적 구호나 이념이 담긴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랑 노래, 고향 그리는 노래인데 네, 그저 사랑을 노래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순수한 노래들.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르는 행위 자체가 극한의 억압 속에서 나는 아직 나 자신이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그 정체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저항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2년 뒤에 열린 남북적 십자회담 만찬장에서 남북 대표단이 다 같이 손잡고 그 사랑해를 합창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자료 내용이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한쪽은 자유를 갈망하며 불렀던 노래인데 참 기묘하고 씁쓸한 장면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66일 만에 39명이 돌아왔다는 건 정말 다행이지만 결국 11명은 돌아오지 못했군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그 미귀한 자 명단을 보니까 저도 좀 소름이 돋았어요. 기장, 부기장, 여승고원 2분, 그리고 MBC PD와 기자, 의사, 회사원. 그렇죠. 대부분 북한이 탐낼 만한 전문 인력이잖아요. 이건 그냥 인질극이 아니었던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적 자원 약탈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단순 억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특정 인물들을 노렸다는 의심이 아주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했을, 그래서 끝까지 돌려보내지 않았을 인물이 바로 MBC PD였던 황원 씨입니다. 귀환 자들의 증언을 보면 이 황원 PD라는 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침묵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당당하게 북한의 논리에 맞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의 저항 방식은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세뇌 교육 시간에 당신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이론은 이런 점에서 모순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거나 와. 또 우리는 국제법상 불법 납치된 민간인이니 포로가 아니다.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북한 지도원들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용기인데요. 그렇죠. 다른 승객들한테는 엄청난 심리적 지지대였을 겁니다. 우리 중에 저렇게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겠죠. 그렇겠네요. 그의 저항이 절정에 달했던 사건이 바로 가고파 합창 사건입니다. 아, 그 가고파요. 네, 어느 날 저녁 황원 PD가 먼저 선창을 해서 다 같이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 하고 가고파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네요. 우리의 고향은 남쪽이다. 우리는 돌아가겠다. 는 의지를 북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선언한 거네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황원 PD는 북한 군들에게 거칠게 끌려나갔고 그 이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그 굽히지 않는 저항 정신이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의 위협이 되는 위험분자로 낙인 찍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가장 용감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 거군요. 이제 이야기를 남쪽으로 돌려보죠. 11명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네, 당시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그 서슬퍼런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이었죠.
납북자 가족들은 피해자로 위로받기는커녕 잠재적 부역자나 위험인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좌제의 족쇄에 묶인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보기관에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취업이나 해외여행에도 불이익을 줬다고 하더군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떠넘긴 셈이잖아요. 이건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바로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 황원 PD의 아들 황인철 씨가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납치될 때 그의 나이는 고작 2살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죠. 사진으로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아버지의 부재 속에 살다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터지죠. 네. 2001년 제3차 이산가족 상봉 때 북에 남아있던 피랍 승무원 성경희 씨의 생존이 확인된 겁니다. 맞습니다. TV 화면에 나온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달려나가는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저도 기억나요. 황인철 씨에게 그 장면은 엄청난 충격이자 한 줄기 빛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수도 있다는 희망, 그리고 동시에 북한이 이들을 여전히 억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180도 달라집니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KL계 납치 피해자 가족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찾는 일에 뛰어들었죠. 그의 요구는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고 아주 상식적이에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만이라도 확인해달라. 살아있다면 돌려보내달라. 그게 안 되면 편지라도 주고받고 만나기라도 해달라. 너무나 당연한 요구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역대 정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 문제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죠. 그래서 결국 싸움의 무대를 국제사회로 옮기게 된 거군요. 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나 국제 엠네스티 같은 국제인권기구에 이 사건이 명백한 강제실종 범죄임을 알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서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해오신 거네요. 근데 자료에 인용된 황인철 씨의 말을 보면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북한이나 우리 정부의 무관심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남북화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 좀 조용히 있어라는 식의 사회적 시선이 더 아팠다고요. 네, 그가 맞서 싸워야 했던 가장 큰 장벽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과 외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도적 문제를 외면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그의 절규가 그래서 더 아프게 들리는 거죠.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아들의 목소리를 왜 정치적인 문제로만 해석하고 외면해야 하는 걸까요? 정리해보면 1969년에 이륙한 대한항공 YS-1기는 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비행 중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주의의 폭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아버지 황원의 저항, 그리고 그 존엄을 되찾기 위해 반세기를 싸워온 아들 황인철의 투쟁. 이 사건은 이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은 무엇인가를 묻는 현재 진행형의 실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강제 실종은 피해자의 생사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공소시효가 없죠? 공소시효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 이야기해야 할 법적, 인권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뒤 국가와 사회가 그 존재를 잊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강요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55년 동안 멈춰버린 이 비행기를 다시 착륙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정치적 선언이나 외교적 수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황원,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이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불러주는 것, 바로 그 기억의 연대가 아닐까요?